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8부 그리운 영산강. 그들은 반 시간쯤 걸려 구진나루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설이라 문을 닫은 주막에 들러 1시간쯤 기다린 후에 어렵게 사공을 수소문하여 나룻배에 올랐다. 곰방대를 물고 나타난 덥석불이 늙은 사공은 시종 얼굴을 찌푸린 채 알아듣지 못할 말로 연신 툴툴거렸다. 배가 강심에 가까워질수록 강바람이 칼날처럼 매서워졌다. 마금례는 강바람에 추운지 두 손을 겨드랑이 밑에 넣고 몸을 웅크렸다. 양만석이 목도리를 벗어 마금례의 목에 감아주자 그녀는 싱긋이 웃었다. 양만석은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강에 심취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강물에 손을 넣어 보았다. 생각보다 강물은 차갑지 않았다. 강물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강물에서 사람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다. 강을 건너 진포리에 당도한 후 곧장 계산으로 올라갔다. 응달에는 눈이 녹지 않아 발이 숭숭 빠졌다. 강바람이 휘몰아쳤지만 눈 덮인 산길을 오르는 동안 온몸이 흠씬 땀에 젖었다. 생부 만나러 가기가 영판 힘이 들지. 인자 다 왔으니까 깐닥깐닥 하더라고. 마금례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서 강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생부를 만나기가 힘들다는 그녀의 말이 가슴을 쳤다. 양만석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을 휘돌아왔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았다. 마침내 오고야 말았구나. 그는 발뿌리 아래 푸른 빛의 긴 몸뚱이를 납작하게 엎드린 영산강을 내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들이 작은 등성이로 올라서자 산 중턱 너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이자 마금례의 발길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산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영산강의 몸통이 더 잘 보였다. 진포리에서 새끼내로 넘어가는 고개 마루턱에 오르자 영산포가 보였다. 양만성은 한동안 걸음을 멈추고 서서 영산포를 내려다보았다. 그가 몸담고 온갖 폐악을 저질렀던 동척 건물도 보였다. 그 시절만 생각하면 그는 수치스무로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의 피돌기가 멈춰버린 느낌이 들었다. 지나온 삶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이었다. 강은 선창 쪽으로 곧게 흐르다가 계산에 이르러 방향을 휘어 틀었다.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용이 굼적 꿈틀거리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고갯마루에 서서 산 오른쪽 연기가 피어오르는 등성이를 내려다보았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에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곳에 불을 피우고 사람이 웅게웅게 서 있었다. 어쩌까 갸들이 왔는갑네. 아무도 모르게 올라고 진풀이로 돌아왔는디.
마금례가 등성이 쪽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때서야 양만석도 개동이 형네 식구들이 미리 묘소에 와서 불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개동이는 그의 생모와 양만석이가 그곳에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두 사람은 걸음을 재촉하여 산을 내려갔다. 떡갈나무 밭을 지나 군데군데 억새가 하늘거리는 비탈에 이르자 개동이는 그의 생모와 양만석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이윽고 백년이와 백석이가 할머니를 외쳐 부르며 뛰어 올라오고 있었다. 아이고, 내 강아지들 추운데 여기까지 왔는가. 마금례가 다급하게 뛰어 내려가더니 백년이와 백석이를 두 팔로 안았다. 그녀는 양쪽 손에 손자들 손을 붙잡고 개동이가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는 묘소 쪽으로 내려갔다. 양만석은 손자들 손을 잡고 내려가는 마금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서 있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내가 여기 온 줄 어떻게 알고. 이 추위에 애기들 고불들라고 여기까지 왔어. 마금례가 개동이를 향해 밉지 않게 나무랐다. 어젯밤에 아버지께서 오늘 두 분이 찾아올 것이라고 선몽을 하셨구만이라. 개동이가 실실 웃으면서 말했다. 개동이가 양만석의 손을 잡았다. 백금이를 업은 개동이 처가 마금례 앞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마금례는 오달진 얼굴로 등에서 잠든 백금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개동이는 지체하지 않고 그의 처와 백석이를 불러 양만석에게 인사를 시켰다. 백년이도 달려와서 양만석에게 인사를 했다. 그 사이에 마금례는 가방에서 북어와 한과를 꺼내 묘 앞에 놓고 잔에 술을 가득 채운 다음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가 얼핏 양만석을 보았다. 마금례의 눈치를 알아챈 양만석은 천천히 묘 앞으로 다가가서 묘 등에 술을 3번 붓고 나서 다시 술잔을 채웠다. 그는 잠시 머리를 숙이고 서 있다가 2번 엎드려 절을 했다. 그는 죄책감과 회한의 무게에 눌린 듯 오랫동안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짧은 순간 수많은 일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 가까운 것을, 그동안 먼 길을 어렵게 돌아온 자신이 부끄러울 따름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버겁게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부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홀가분했다. 이번 설에는 자네가 올 줄 알고 있었네. 고맙네. 개동이가 옆에 앉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영산강을 향해 돌아앉았다. 그들은 말없이 영산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금례와 개동이 식구들은 불 옆에 오불오불 앉아서 웃고 떠들어댔다. 충만한 햇살 아래 그들은 더없이 정답고 행복해 보였다. 양만석도 그들 속에 끼어들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여기 이렇게 형님과 나란히 앉아서 영산강을 바라보니 기분이 참 좋네요. 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슴에 맺혀 있는 것이 녹아서 강처럼 흘러가는 것 같다네. 지금
제 마음이 그러네요. 나는 때때로 영상강이 여기 편안하게 누워 계신 아버지처럼 보일 때가 있다네. 영상강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동안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 옛날에 아버지께서 영상강이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나 또한 요즘에 영상강 우는 소리를 자주 듣는구만. 진작에 왔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오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앞으로 자주 오소. 그때 개동이 처가 그만 내려가자고 큰 소리로 말하자 양만석은 묘를 향해 돌아앉았다. 양만석은 다시 생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숙연한 마음으로 용서를 빌었다. 생부의 혼령이 그를 쉽게 용서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하에 잠든 생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생부가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만 내려가세. 옆에 서 있던 개동이가 말해서야 양만석은 천천히 일어섰다. 개동이가 양만석의 한복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마금례와 개동이 식구들은 어느덧 산자락을 내려가고 있었다. 양만석이 나룻배로 강을 건널 때까지만 해도 칼바람이 휘몰아쳤는데 어느새 바람은 잠들고 햇살이 다사롭게 꽂혀 내렸다. 산에 있는 동안 조금도 추운 것을 느끼지 못했다. 저 부러미에 가봐야겠네요. 새끼네 앞에 이르자 양만석이 개동이한테 손을 내밀었다. 새끼네 앞에 이르자 양만석이 개동이한테 손을 내밀었다. 마금례와 개동이 쳐도 양만석을 붙잡지 않았다. 아주머님, 다녀올게요. 마금례는 양손에 백년이와 백석이의 손을 잡고 서서 양만석을 향해 거듭 고개만 끄덕거렸다. 마금례는 개동이네 집까지 갈 모양인 듯 싶었다. 내가 같이 가줄까? 개동이는 부름의 박초신의 사람들의 성정을 잘 아는 터라 은근히 양만석이가 걱정되었다. 혼자 가야지요. 돌아올 때 우리 집에 들려줄란가? 그럴게요. 아주머님한테 광주에 함께 가자고 말씀드려주세요. 양만석은 개동이의 손을 놓고 나서 백금이를 업고 서 있는 개동이의 철을 향해 목례를 한 다음 몸을 돌려 세웠다. 개동이네 식구들은 한참 동안 무거운 걸음으로 산모퉁이를 돌아가는 양만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자, 어서 들어갑시다. 어머님께서 기다리시겠네요. 개동이가 생모를 재촉했다. 나도 여기서 그냥 돌아가고자 푼디. 마금례는 성큼 걸음을 떼지 못하고 한사코 머뭇거렸다. 그러자 두 아이들이 할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어머님께서 꼭 집으로 모셔오라고 신신당부하셨다니까요. 그래요, 어서 가요. 개동이 쳐도 마금례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채근을 했다. 그래도 마금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마을 앞 돈대의 쌀분이가 직각으로 굽은 허리로 지팡이를 짚고 서서 식구들을 향해 손짓을 해보였다. 마금례가 쌀분이를 보자
마침내 걸음을 떼었다. 마금리의 걸음이 빨라졌다. 그녀는 반다름치듯 돈대를 향해 헐근거리며 올라가더니 굽은 허리로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내려오고 있는 쌀분이와 만났다. 성님. 마금례가 두 손으로 쌀분이의 손을 부다놨다. 마금례는 목포에 살던 때까지만 해도 형님 대접을 하지 않고 반말을 했었다. 그런데 개동이가 내왕을 한 후부터 그녀는 3살이나 아래인 쌀분이를 형님이라 불렀다. 쌀분이를 본처로 우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금례는 개동이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쌀분이의 왼손을 놓지 않고 나란히 느리게 보폭을 맞추며 걸었다. 마금례 보기에 요 몇 년 사이에 쌀분이가 허리도 더 휘고 얼굴에 주름도 늘어 부쩍 더 늙은 것 같았다. 이제 55살인데도 80 노인처럼 겉늙어 보였다. 마금례는 그녀의 삶처럼 허리가 굽은 쌀분이를 보자 짠한 마음이 들었다. 나 몰강스럽게도 늙어버렸지. 쌀분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굽은 허리를 옆으로 틀어 마금례를 쳐다보며 말했다. 요새도 해소땀시 잠을 못 자시오? 얼른 죽었사 실 건디. 저승사자는 어디서 못하고 자쁘라져 있는가 몰라. 오래 사셔야지라. 아이고 매 양진사집에 와서 40년 동안 안 굶어 죽고 살았으면 되었지. 쌀분이는 말을 마치자 걸음을 멈추고 한바탕 기침을 쏟아냈다. 마금례가 집에 당도하여 쌀분이의 방으로 들어가자 식구들이 모두 따라 들어와 세배를 했다. 마금례는 준비해온 세뱃돈을 일일이 나누어 주고 나서 가방 속의 것들을 꺼냈다. 그녀는 먼저 여우털을 붙인 남바위를 꺼내 쌀분이의 머리에 씌워주고 털목도리는 개동이와 그의 처의 목에 각각 걸어주었다. 그리고 새 아이들에게는 털실 스웨터를 주었다. 지난 여름 일본에 특별히 털실을 주문하여 본정통 잡화점에서 일하는 일본 여자한테 부탁해서 짠 스웨터였다. 우아미 식구들에게도 털실 장갑을 전해달라 했다. 개동이는 그의 가족들에 대한 생모의 꼼꼼한 배려에 마음이 울컥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심찬하네. 마금례 덕택에 호사하는구먼. 쌀분이는 남바위를 썼다 벗었다 하면서 말했다. 그 사이 개동이와 그의 처는 한사코 할머니 방에 있겠다는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오랜만에 만난 두 분 어머니가 회포를 풀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다. 다시 쌀분이가 방안이 컹컹 울리도록 기침을 쏟아냈다. 성님, 광주로 가십시다. 광주의 큰 병원에 가서 해소병을 고칩시다. 마금례가 쌀분이의 기침이 멎기를 기다렸다가 무릎을 바짝 대고 앉으며 말했다. 냅둬. 그냥 이러다가 죽을겨. 요새는 개동이 아버지가 꿈에 자주 나타난게 곧 나를 데려갈란게벼. 쓰잘데기 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당장 광주로 가십시다. 말이라도 참말로 아심찬하네.
젊었을 적에 마금례를 투기해서 개동의 아버지를 얼마나 달달 볶아댔는지 몰라. 생각하면 다 후회가 되는구만. 우리가 시방 누구 덕에 요렇게럼 호강하고 사는디 말이여. 개동의 아버지하고 합방을 후로 성님이 얼마나 쌀쌀맞게 나를 찔러보았는지 무사서 혼났구만. 성님한테 말도 못하게 구박받았지. 헌디 다 잊었어라. 그때는 죽이고 싶도록 미웠지. 그러면서 쌀분이 얼굴에 잔잔하게 웃음이 돌았다. 그때 개동이 처가 조청에 떡이며 육화, 계란전, 산적, 삶은 고막, 곶감, 식혜 등 설음식을 한 상 차려 방에 들여놓고 나갔다. 해마다 자네가 보내준 반찬과 쌀로 올 설도 푸짐하게 장만했어. 100년이를 나한테 보내고 나니 양판 허퉁허시지라우. 무슨 소리여. 나 혼자 자네 새끼들 다 독차지하고 살란께 미안하지. 성님도 참, 성님 새끼들이 어째 내 새끼들이던가요. 내가 늑발에 팔자에 없는 복을 받고 산단께. 젊어서 고생 많이 하셨은께 인자 좀 편해지셔야지라오. 묵고 사는 것이 편해지니까 시잘데없는 생각만 자꾸 들어. 뭐 걱정 마시고 병 고칠 생각만 하시란께. 우리 인생이 건불맨키로 개붙고 허망하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건불맛도 못한 인생인데 그렇게 아등바등 엄시로 험하게 살았어. 쌀분이는 그러면서 공허한 눈빛으로 마금례를 마주 보았다. 부름회에 당도한 양만석은 곧장 처가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앞 느티나무 밑에서 한참 동안 서성거렸다. 회중시계를 꺼내보니 1시가 조금 넘었다. 햇살은 넉넉했지만 영산강을 훑고 온 들바람이 휘몰아쳐 오랫동안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마을 안길로 걸어 들어갔다. 박초시댁 대문은 헐쩍 열려 있었다. 그러나 대문 앞에 이르러서도 그는 얼마 동안 미적거렸다. 열린 대문 안을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까치발을 딛고 담을 넘어다 보기도 했다. 행여 안에서 누가 나올까 기다렸다. 한참을 그러고 서 있자니 그런 자신이 한심해서 울화가 치밀었다. 잠시 후 대문 안으로 들어서서 순식이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불렀다. 이윽고 행랑채에서 박서방이 나오더니 양만석을 발견하고 기급을 하듯 놀랐다. 아이고, 나주 서방님 아니신겨. 박서방은 연신 허리를 굽적거리더니 불이 나게 안채로 내닫았다. 양만석도 박서방을 따라 마당 안으로 들어서서 몇 걸음 걷다가 그대로 멈추어 섰다. 박서방이 안채에 대고 양만석이 왔음을 알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박서방이 양만석을 돌아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기별을 넣었다. 한참을 기다려서야 사랑방에서 기다리게 하라는 순식이 외할머니의 칼칼한 목소리가 신경질적으로 흘러나왔다. 양만석은 발걸음을 돌려 사랑채로 향했다. 박서방이 따라 나와 사랑방 문을 열어주고 나갔다.
사랑방은 오래도록 군부를 지피지 않았는지 음습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썰렁했다. 양만석은 바닥이 냉골이라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다. 담배 한 대 참을 더 기다렸으나 안채에서는 소식이 없었다. 그는 방 안을 서성거리면서 그동안 순식이가 얼마나 자랐을지 상상하며 시간을 보냈다. 순식이를 생각하자 차츰 울화가 가라앉았다. 그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울화가 서글픔으로 변하면서 몸이 떨려왔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럴 수는 없다는 말을 수차례 되풀이하며 참았다. 냉골 방에서 기다린 지 1시간쯤 지나서야 방문이 열렸고 장모와 처남이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들어왔다. 8년 전에 그의 뺨을 후려쳤던 손아래 처남은 매형을 보고도 고개조차 끄떡하지 않고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버티고 서서 시종 험하게 쏘아보기만 했다. 우리한테 무슨 볼 일이 남아있어서 또 찾아왔는가? 장모가 윽박지르듯 말했다. 우선 앉아서 절부터 받으십시오. 양만석이 운목으로 비껴서며 말했다. 자네한테 절 받고 싶지 않으니 냉큼 용건이나 말해보게. 양만석의 장모는 꼿꼿하게 선 채 눈을 짓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양만석은 턱끝을 바짝 쳐들고 서 있는 장모에게 세배를 했다. 장모님, 지난 일은 다 용서하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순식이 모자와 같이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모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세 식구 광주에 나가서 살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양만석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눈을 감아버렸다. 순식이 어멈 이야기라면 할 말이 없으니 그냥 돌아가게. 꼴도 보기 싫으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게. 장모는 여전히 매정했다. 매정하다 못해 앙칼스럽고 무서웠다. 장모님, 다시 한 번만 저희 장례를 생각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듣기 싫다니까. 냉큼 이 작자를 끌어내라. 장모님, 오늘은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순식이 한 번만 보고 가게 해주십시오. 얼굴만 보고 가게.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고. 만약에 우리 순식이한테 헛소리 했다가는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할 거요. 장모는 찬바람을 쌩하게 일으키고 밖으로 나갔다. 양만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대로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충분히 예상하고 온 터였지만 마음이 쓰리고 아팠다. 그는 수모와 굴욕을 참고 아들 순식이를 기다렸다. 그는 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생각해 보았다. 4살 때 헤어졌으니 아비를 알아보기나 할지 걱정이었다. 알아보고도 애써 모른 채 하면 어찌할까. 양만석은 초조하기도 하고 조바심이 일어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서서 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러나 순식이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얼음장 같은 방에서 오들오들 떨며 1시간 이상을 기다려서야 순식이가 방문을 열고 미적거리며 들어왔다. 검정 누비 두루마기에 토끼털 귀마개며 털장갑까지 낀 순식이는 눈길을 내리깐 채 방 문턱 옆에 서 있었다.
양만석이 우르르 다가가 무릎을 세워 쪼그리고 앉아 가까이서 아들의 얼굴을 샅샅이 들여다보았다. 짐작했던 것보다 키가 크고 몸도 튼실해 보였다. 양만석은 아들을 보자 목을때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아들의 얼굴만 되작거려 보았다. 내가 순식이구나. 예. 애비를 알아보겠느냐? 예. 설을 세었으니 이제 11살이 되었겠구나. 예. 3학년이 되겠네. 예. 그동안 애비 원망 많이 했겠구나. 아니요. 공부는 잘하느냐? 아니요. 순식이는 여전히 눈길을 내리깐 채 꼿꼿하게 서서 아버지가 묻는 말에 즉각적으로 계속 예, 아니요라고만 또렷또렷하게 대답했다. 양만석은 아들과의 대화가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도리가 없었다. 한번 아들을 안아보고 싶었지만 어쩐 일인지 팔이 선뜻 움직이지 않았다. 부자 사이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애비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느냐? 순식이는 대답 대신 가볍게 한 차례 고개만 끄덕였다. 양만석은 두 팔을 벌려 힘껏 아들을 안았다. 순식이는 손 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 빳빳하게 서 있기만 했다. 그때 밖에서 손안의 처남이 다급하게 순식이를 외쳐 부르자 순식이는 아버지의 팔을 풀고 빠져나가려고 버둥거렸다. 양만석은 팔을 풀지 않고 그대로 아들을 힘껏 안은 채 자신의 얼굴로 아들의 얼굴을 문질러댔다. 아들의 얼굴이 차가웠다. 내 어머니한테 애비가 나주집에서 기다린다고 말하거라. 양만석이 아들을 안은 채 속삭이듯 낮은 소리로 말했다. 어머님께서는 죽는 날까지 아버지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순식이는 단호하게 말하면서 아버지의 품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래도 애비가 기다린다는 말 꼭 전해라. 알겠지? 순식이는 고개만 한번 가볍게 끄덕였다. 그때 밖에서 다시 처남이 벼락치는 목소리로 순식이의 이름을 불러댔고 양만석은 두 팔을 풀어주었다. 순식은 아버지한테 인사 한마디 없이 불이 나게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다. 양만석은 굳어진 얼굴로 한동안 순식이가 뛰어나간 방문만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허전하고 아렸다. 이윽고 그도 대돌로 내려서서 구두를 신었다. 사랑채를 나오면서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어쩐지 집안 분위기가 훈김이 느껴지지 않고 냉기가 가득했다.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아 보였다. 그는 어디엔가 아내가 숨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서 안채 쪽을 바라보았다. 집안은 고즈넉하고 쓸쓸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대문 밖으로 나온 양만석은 긴 한숨을 몰아쉰 다음 서둘러 고삿을 빠져나갔다. 동구박 느티나무 밑에 뜻밖의 개동이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서 있었다.
형님이 어쩐 일이십니까? 양만석은 개동이를 보는 순간 참았던 수모와 안타까움, 울화와 아쉬움이 한꺼번에 울컥 치밀어 오르면서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다. 개동이를 붙들고 울고 싶었다. 그는 어금니를 악물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자네가 걱정이 되어서. 개동이는 양만석의 표정만 보고도 처가에 간 일이 여의치 않았음을 짐작했다. 아마 그가 순식이 일로 찾아갔을 때처럼 치욕을 당했으리라 짐작했다. 그는 지금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왔다. 아직도 순식이 할머니가 쏘아댔던 말들이 귓속에 맴돌았다. 자, 타게. 개동이가 자전거에 오르면서 말했다. 양만석도 자전거 짐대에 올라앉았다. 개동이는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조붓한 마을길을 빠져나갔다. 그는 달구지길에 이를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양만석이 쪽에서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양만석은 표정이 얼어붙은 채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순식이 어머니는 뭐라고 하던가? 만나지도 못했어요. 양만석의 그 말에 개동이는 더 묻지 않았다. 양만석의 말을 듣지 않아도 그 집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양만석은 말끝을 맺지 못했다. 너무 괴로워 말문이 막혀버린 듯 했다. 순식이를 그대로 처가에 두자니 정말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릴 것만 같고, 그렇다고 데려다 기르자니 순순히 내어줄 것 같지가 않은지라 어찌해야 좋을지 고민이 되었다. 아내를 설득하러 갔다가 아내는 얼굴도 못 보고 오히려 괴로움만 안고 돌아오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뿐이었다. 여기서 내려주셔요. 새끼네 앞 나무 다리에 이르자 양만석이 말했다. 개동이가 페달을 멈춰 자전거를 세우고 양만석을 보았다. 자전거에서 내린 양만석의 얼굴이 음울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우리 집에 안 갈 텐가? 생모께서 자네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먼저 가시라고 말씀드려 주세요. 저는 기왕에 온 김에 나주 집에도 들려보고 어머님 묘소에도 가봐야겠네요. 내가 같이 가줄까? 혼자 가겠습니다. 양만석은 이내 몸을 돌려 세우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바삐 움직였다. 영산포 선창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양만석의 보폭이 짧아지고 걸음걸이도 무거워졌다. 그는 누가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 중절모를 깊숙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동척의 붉은 벽돌 건물이 보이자 저절로 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는 선창거리를 빨리 빠져나고 싶었다. 헌병대 앞을 지나면서는 새끼네에 가서 생부를 붙들어다 무라다 대장한테 넘겼던 일이 생각나 몸서리를 쳤다. 그때 양만석은 일진회의 4차원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던 때였다. 오카무도 사전의 손칠만 때문이었다. 양만석이가 혼인 첫날 밤
의병들한테 묻들려 갔을 때 생부 웅보의 주선으로 그의 장인이 몸값으로 지불한 백미 200석짜리 어음을 주고 풀려났는데 장대불이 그 어음을 가지고 와서 무기를 구입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손칠만이 밀고를 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생부가 아니었더라면 그는 영락없이 죽고 말았을 것이다. 혼인날 신랑의 견마자비로 따라왔던 생부가 태매산까지 잠입하여 동생인 대부리와 담판을 했고 결국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날 수 있게 해준 것이었다. 양만석은 옥가모도 싸전 앞을 지나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게 안을 바라보았다. 손칠만은 보이지 않았다. 싸전 안에서 늑수그레한 남자가 밖으로 나오자 도망치듯 걸음을 재촉했다. 영산 목교 앞에 당도할 때까지 다행히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목교에 이르러 몇 걸음 걸어서야 안도하고 다시 걸음을 멈추고 선창 쪽을 보았다. 등대가 바라다 보이는 선창에는 작은 화물선과 고깃배 몇 척이 한가롭게 정박해 있었다. 설날인데도 선창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벅신거렸다. 목교를 건너는 동안 거친 바람 때문에 한동안 손으로 중절모를 꼭 잡고 걸었다. 그곳에서 계산은 아득하게 멀어 보였다. 그는 다리를 건너면서 여러 차례 계산 쪽을 바라보았다. 생부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다리를 건너자 영산포역이 보였다. 나주까지 기차를 탈까 했으나 대합실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될까봐 그냥 지나쳤다. 그는 산자락을 끼고 돌아 완사천을 향해 걸었다. 나주 집에 가기 전에 어머니 산소에 들러볼 요량으로 금성산 골짜기 쪽으로 향했다. 그가 예전에 신이 닳도록 오갔던 길이건만 지금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졌다. 어머니의 묘소는 다보사 조금 못 미쳐 언덕배기 아래에 있었다. 어느덧 하루의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으나 어머니 묘소 주변 억새밭에는 햇살이 쫙 깔려 있었다. 양만석은 밭고랑을 지나 햇살을 따라 산자락으로 올라갔다. 어머니 묘소 역시 7년 만에 찾아가는데도 담담했다. 마음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조금 전 생부 묘소를 찾아 계산을 올라갈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다. 떨림도 설렘도 없었다. 어머니 묘소에 양만석은 2번 절하고 잠시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머니,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는 이미 어머니의 부정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노비의 핏줄을 받고 태어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후부터 그는 이미 어머니를 어머니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회한과 죄책감으로 목매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양만석은 햇볕이 보료처럼 다사롭게 깔린 토방 앞에 앉아 골짜기 입구를 내려다보았다. 묘지 앞에 키높이로 자란 2그루의 편백나무가 유난히 푸르러 보였다. 아마도 외숙이 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심은 것 같았다.
해가 서쪽 산마루 쪽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다. 해가 지면 금세 골짜기가 어두워질 것 같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날이 어두운 후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노루목 집에 가고 싶었다. 잠시 후 석훈이 깔리기 시작해서야 천천히 일어서서 골짜기를 내려와 한갓진 들길을 걸어 노루목으로 향했다. 노루목 늙은 팽나무 앞에 이르자 어느덧 날이 완연하게 어두워졌다. 그는 팽나무를 올려다 보았지만 어둠에 묻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양만석은 부름의 처가에 갔을 때처럼 그의 집 앞의 당도에서도 성큼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계속 대문 앞에서 쭈뼛거리고만 있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까치발을 하고 담 너머를 들여다보았으나 사랑채에는 불도 켜 있지 않았고 마당 안도 을씨년스럽도록 조용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주먹으로 대문을 두들겨 보았다. 한참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었다. 다시 거칠게 대문을 두들겨서야 젊은 안악이 대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며 누구냐고 물었다. 양만석이 다짜고짜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데 안악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아, 뉘신데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오십니까? 안악의 목소리가 사금팔이 깨지는 소리처럼 앙칼졌다.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양만석이가 목소리로 짐작하건대 권련은 부엌대기 끝예가 분명했다. 오래전에 시집을 갔을 것으로 짐작했는데 아직까지 끝예가 살고 있다니. 그러고 보니 어둠 속에서 본 권련은 낭자를 하고 있었다. 얼핏 보아도 세댁 같지 않게 나이 들어 보였다. 끝예가 아니오. 아직도 이 집에 있어? 양만석은 끝예를 보자 너무 반가웠다. 흠이, 새서방님 아니시는 거라오? 우리 새서방님 맞지라오? 여보, 여보 싸게 나와보시오. 새서방님이 오셨어라오. 끝예는 양만석을 알아보고 질급을 하며 행랑채를 향해 소리를 질러댔다. 이윽고 방문 열리면서 다급하게 털매기 끄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엄장한 사내와 너댓살 되어 보이는 아이가 양만석 앞으로 달려왔다. 여보, 싸게 인사 올리지 않고 뭐뎌요. 수돌이 너도 인사여. 끝예가 양만석이보다 훨씬 키가 크고 몸집이 우람한 사내와 한사코 엄마 뒤로 몸을 사리는 아이를 향해 닥달했다. 황서방입니다요. 애엄씨한테 서방님 말씀 많이 들었구만요. 흔디 아씨는 왜 안 오시고 서방님 혼자 오시나며? 끝예 남편이 넙죽 인사를 했다. 아이는 한사코 끝예 치맛자를 붙잡고 늘어졌다. 이는 자발 없이 왜 또 쌀데기 없는 소리를요? 끝예가 노골적으로 남편한테 무색을 주었다. 끝예씨 남편 되시는군요. 아따, 서방님도 원 전에는 끝예야 이래라 저래라 하셔놓고는 듣기 거북시럽게 인자 와서 끝예씨가 다 보시다요. 그랑께 서방님이 일본으로 떠나신 다음 해에 혼인을 했구만이라. 황서방은 모슴이고 지는 참모로 살고 있으라오. 그렇군요. 끝예씨 부부가 이 집에 있어서 반갑고 다행스럽네요. 어따 또 끝예씨라고 하시네. 이러시오 저러시오 하지 말고 그냥 예전 모양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시란게요. 헌데
다른 식구들은 다 어디 갔소? 외숙 내외부는 계시오? 외숙 내외는 봉황으로 설세로 가시고 새로 들어온 노서방 부부도 금천 큰 집에 갔구만이라오. 자, 얼른 들어갑시다. 여보, 당신은 싸게 방에다 군불부터 지피시오. 끝내가 부산을 떨며 안으로 먼저 들어가 건넌방에 호롱불을 켰고 황서방은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양만석은 끝녀에게 어머니가 썼던 안방에 불을 밝혀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안방에 호롱불이 밝혀지기를 기다렸다가 마루로 올라서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 방은 시방 외숙모님 네 분이 쓰시는구만이라오. 안방은 어머니의 채취는 고사하고 어머니의 흔적마저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다. 횃대와 실ong에는 외삼촌 내외가 입다 벗어놓은 허들의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다. 어머니가 쓰시던 경대와 앞다지며 자개 장롱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새로 들여놓은 장롱을 열어보았지만 어머니가 손수 술을 놓았던 원앙 베개며 자줏빛 공단 이불도 없어졌다. 방 안 어디에서도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부자리랑은 외숙님이 새로 장만하셨어라오. 어머님이 쓰시던 경대와 장롱은 다 어디 있습니까? 외숙모님께서 죄다 없애버렸단께요. 끝내는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이 없어진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고개를 바로 들지 못했다. 양만석은 허망한 기분이 되어 방 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어머니가 그리웠다. 뼛속까지 사무치게 그리워 입안에 침이 말랐다. 묘지 앞에서는 담담했었는데 안방에 들어오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울컥 복받쳐 올랐다. 그 사이 끝녀가 저녁상을 봐오겠다면서 밖으로 나갔다. 양만석은 얼마 동안 안방에 서 있다가 한때 그의 부부가 썼던 건넌방으로 향했다. 오랫동안 비워둔 터라 건넌방은 싸늘한 냉골이었다. 그래도 아내가 쓰던 방안 등물들은 그대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장롱 횃대에도 아내의 옷가지며 그의 양복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한때 그가 입었던 탱크 바지와 도리우찌도 그대로 걸려 있는 것이 보였다. 아내의 채취는 느낄 수 없었지만 흔적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